아직 2차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개괄적인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1월 7일이 신칭 면접이고요. 이제 1월 8일이 수업 실현이고요. 1월 9일이 이제 영어 수업과 영어 면접을 시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제 수업 설계 역량이 오늘 추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날 가자마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12월 중순에 자기성장 소개서라고 자성서라고 부르는데 이걸 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될 게 많고 이런 것들이 있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경기도만 있는 거죠. 자기성장 소개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작년 자기성장 소개서예요. 한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경기도는 도시와 농, 산, 어촌, 인구 밀집과 소멸 지역이 공존합니다. 지역별 문화, 역사, 경제, 생태 환경의 차이는 곧 학습 격차로 이어집니다. 교사로서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제시해 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미 2차 공고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자기성장 소개서가 점수랑 연결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참고하는 거예요. 신칭 면접 때 면접관이 이 수험생을 이제 호출하면서 참고할 뿐이에요. 이건 점수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풀라고, 그리고 이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칭 면접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게 지금까지는 보통 자기성장 소개서 문제가 신칭 면접의 즉답형 문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재작년 사람들은 이걸 나오지도 않을 건데 왜 쓰라고 한 건지에 대해서 막 궁금해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작년에 이걸 활용한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제가 조금 한 1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걸로 어떻게 즉답형 문제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시험 감독관이라면, 출제자라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 있을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기출된 문제는 제가 폰트가 좀 잘려가지고 학생 A 상황을 바탕으로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2가지와 학생 A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방안 2가지를 말하시오가 문제였어요. 어때요? 좀 비슷하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 그 필요성, 그리고 방안 2가지, 방안 2가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기성장 소개서가 점수랑 연결되진 않지만 이렇게 면접 문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자성서를 작성할 때에는 적어도 하루는 이 자성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고 문제를 만들어 보고 제출해야 됩니다. 자성서는 그 1차 합격자 발표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12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합격자 발표와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뭐 그날 하루 혹은 그 다음 날에 하루 날 잡고서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험 일정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 배점이 작년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수업 실현, 수업 나눔 25점, 25점이었는데 올해는 합쳐서 50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서 50점이니까 수업 실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실 때 뭐 지금까지는 신칭 면접도 많이 중요했지만 수업 실현 연습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바뀐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 문제도 경기도 자체 출제해서 평가원을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을 활용해서 평가원 수업 실현 문제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업 설계 역량이 자체 출제되기 때문에 수업 설계 역량에 대한 답안을 준비할 때에는 경기 시책 내용을 반영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통 지역의 경기 출제 특징을 미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바뀐 내용이고요. 25점에서 50점을 올라갔고, 구상 시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분에서 20분으로 줄었어요. 다른 공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상 시간이 15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0분이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수업 설계 역량 답안을 생각해 보라고 5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구상하면 되고, 생각보다 이번에 연습하실 때 만약 재수생분들은 여기 없으시겠지만 있다면 작년 구상 시간보다 5분 더 줄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이트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 역량 답안을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교실 상황인데요. 대기실에 들어가면은 총 24개의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단으로 나눈 다음에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각 조에 1번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2번, 3번, 4번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면접 연습을 혹시 미리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처음에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말하는 게 이 번호예요. 관리번호 7번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심층 면접은 총 15분이고요. 15분을 구상한 다음에 구상형 3문제 답변 후 직답형 2문제 답변을 합니다. 나와 있다시피 직답형 한 문항이 자성도 기반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는 요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구상을 15분 동안 열심히 하고 나머지 하나는 랜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직답형에서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상실인데요. 대기실에서 나와서 구상실로 들어가면 교실 테이블이 총 6개가 있고 앞에 저희 감독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자시계를 이렇게 딱 눌러줍니다. 눌러서 15분 동안 시간이 이렇게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주고요. 여기 앉아있다가 1번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 2번, 다시 잘못 말했어요. 1번, 2번, 3번이 각각의 시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평가실입니다. 평가실. 평가자 3명은 보통 남녀 섞어놓고 한 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 한 분은 중간, 그 다음 어리신 분, 조금 젊으신 분이 앉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좀 인상 쓰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뭐 웃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고 책상 앞에 문제가 놓여 있고 저기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종이 울리면 책상으로 이동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시험 보는 상황이고 여기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계가 되게 작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시계 각도에 따라서 빛에 반사되고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손목 시계를 준비해서 선배들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에도 저 시계에 의존하지 말고 내 손목 시계를 아래에 두고서 살짝 보면서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심층 면접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심층 면접 특징은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가 경기도 교육의 정책이에요. 이 문제 첫 번째 구상형 문제 1번,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구상형 2번은 경기도 정책 중에서 학급 인성 브랜드라는 또 정책이 있어요. 이 인성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참여 활동 3가지를 말하시오 라는 또 문제가 나왔었어요. 3번으로는 어떤 표를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 나왔었고요. 직답형 1번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문제, 그 자성서 기반 문제. 마지막은 내가 교원을 성장 단계로서 신규 교사 5년차, 10년차, 15년차 이때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의 경기 심층 면접의 기출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경기 시책 관련된 문제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교육 뉴스, 최근 좀 트렌드로 떠오르는 내용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자성서 한 문제 하나, 그리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뜬금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출을 보고 난 다음에 사실은 특강을 들으면 조금 더 좀 피부로 와닿으면서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 보시겠지만 이 뜬금 한 문제라는 게 정말 진짜 뜬금없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교실 내에서 뭐 성고충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실 이건 대비하기 어렵잖아요. 또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교원의 성장 단계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학급 내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내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대비할 수 없는 문제가 뜬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건 사실 자신의 평소 자신의 식견, 교육 관심 거기에다 좀 운에 맡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경기 시책으로 나오는 문제랑 최근 교육 뉴스, 자성서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15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에 3분을 쓰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하고 분배를 잘하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연습할 때 답변 내용이 정말 어떻게 답변할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실전에서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사실 저도 시험을 봐봤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앞으로 시험을 볼 사람이고 1차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 시험장에 들어갈 때, 시험지를 받을 때 되게 떨리잖아요. 그 기분으로 우리가 이제 2차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새하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할 때에는 제가 저기 빨간색 박스를 해놨는데 꼭 내가 답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교육과정 측면에서 2가지, 학급 경영 방안 2가지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니까
조건을 잘 보고 답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조금 더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상 시간은 15분이니까 물론 우리가 1차를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 1차 시험 시간이 우리 70분이면 60분으로 시험 보고 이렇게 줄여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차라리 구상지를 작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극한의 상황을 테스트 해봐야지 어떤 상황이 사실 2차 시험 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는 항상 경기 시책을 잘 보고 경기 교육 정책 용어를 잘 활용해서 답변을 하면은 면접관들, 감독관들은 대부분 다 교장, 교사 혹은 장학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내가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 깊이 있는 수업, 하이러닝, 학습으로 평가 이런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는 용어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뜬금 문제 대비를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거는 23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제시문이 길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시험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시험 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제시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이패스에서 연습할 때는 분명 제시문이 얼마 안 길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이렇게 제시문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항상 긴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까지 나왔던 수업 나눔에 대한 기출문제입니다. 수업 나눔은 뭐냐면 수업 실현을 한 것에 대한 내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건을 달성했는지 이런 걸 질문으로 물어보면 즉답으로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폐지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이제는 심층 면접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심층 면접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심층 면접 때 깊이 있는 수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는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논술을 작성해봐서 알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만능 틀이 사실 의미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제 책을 보거나 맞는 답변을 보면은 서론은 뭐, 본론은 뭐, 결론은 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요즘은 본론을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혹은 서론, 본론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완결성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건만 맞춰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책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임용에 나올 시책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추린 것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다 제대로 읽어보기는 어려우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임용에 나올 만한 거를 추려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공통지역 심층 면접이에요. 다시 요게 경기도 문제, 요게 공통지역. 약간 많이 다르죠? 이건 약간 좀 우리 논술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김교사, 박교사, 본교사, 대화하는 형식. 이건 공통지역이라서 우리가 경기도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경기도 기출문제를 풀고 나면 사실은 풀 문제가 마땅치 않아요. 서울도 우리나라 약간 많이 다르고요. 특히 공통지역은 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기출문제는 언제 다 풀어 하지만은 나중에 되면 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스터디원들끼리 문제를 만들고 하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자, 이제는 수업 실현입니다. 수업 실현. 수업 실현은 작년에 비해서 5분이 단축되었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구상지를 들고 가서 실현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수업 설계 역량에 대해서 지금 그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정확한 출제 방식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그래도 우리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건지 우리가 추측을 하고 연습해 본 다음에 제대로 된 연습은 12월 10일 합격자 발표 이후에 열심히 하는 걸로 좀 전문적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학생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대학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은 수업 실현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사실은 전 처음 봤을 때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방식이에요. 이게 시험장이고요. 교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평가자를 바라보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자는 내 오른쪽 우측 측면이 있고 나는 앞에 허공을 바라보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수업 설계 역량에 대해서 답변을 한 다음에 우린 이거 먼저 하거든요. 설계 역량 답변을 먼저 여기서 한 다음에 교탁으로 가가지고 수업 실현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길죠. 조건도 많고요. 좀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가 어떤 단원에서 어떤 차시를 수업해야 되고 그리고 조건도 되게 다양하게 9가지나 있어요. 제시문이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공통지역은 높은 확률로 자료가 3, 4가지 이상 제시가 됩니다. 수업 실현 조건이 기존 경기 지역 문제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편이에요. 너무 자세하고요. 조건을 안 지켰다는 게 확실히 티가 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지금까지는 국어, 더하기 수학, 창체 혹은 사회, 도덕, 수학, 융합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 많았었는데 공통지역은 국수사가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국수사가 문제로 나오고 따라서 각 모형 혹은 핵심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5개념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1차 때. 5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지도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를 완전히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공통지역은 평가원에서 국수사가 문제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 4가지 문제를 교육청이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어만 지금 3년 연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교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수사과를 과목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복잡해 보이긴 하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자연스럽게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평가원 출제는 아직까지는 수업 실현에 맞는 틀이 통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예전 경기도처럼 프로젝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혹은 갑자기 불록차시 갑자기 없던 과목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율 시간, 자율 과목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수업하는 게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만능 틀에 맞게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대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수업 실현할 때에는 학생들이 앞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지은이가 뭐뭐라고 말을 해주었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철이가 보충선을 들어주었어요. 민철이가 지은이의 의견에 대해서 뭐뭐라고 말을 해주었군요. 이런 식으로 학생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미러링을 해주면 됩니다. 이어지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색하거든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우리도 학생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활동명, 활동 방법도 구체적이게. 왜냐하면은 면접관, 감독관들은 수많은 학생들의 수업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피곤할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계속 평가만 봐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다 풀 집중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직관적이고 딱 알아먹을 수 있게 활동명을 말할 때는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말을 해야지 좀 더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평가원 문제는 모든 교육청이 풀 수 있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수업 설계 역량이라는 걸 통해서 경기 시책을 반영해야 하고 조건에는 분명 경기 시책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수업 설계 역량 때 경기 교육을 많이 반영했다는 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깊이 있는 수업에 대한 내용은 완벽하게 내가 반영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무조건 참고하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깊이 있는 수업이 반영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 깊이 있는 수업은 학생의 주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개념 질문, 탐구 질문, 토론 질문 등 질문을 활용한 수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 실현을 하실 때에도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으로의 평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정중심평가, 성장중심평가 예전에 썼던 건데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학습으로의 평가라고 바꾸었어요. 명칭을. 그래서 학습으로의 평가는 뭐냐면 평가랑 수업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명칭도 수업 설계 역량 답변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실현에서 조건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양한 교보제를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배포한 뉴스들 중에서 가장 많은 키워드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쭉 스크롤 내려봤어요. 올해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하이러닝이에요. 하이러닝. 근데 사실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 피드백이 용이하다는 입장에서 이제 하이러닝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하이러닝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건에는 아마 하이러닝을 쓰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경기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하이러닝이 어떤 기능이고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공부한 다음 수업 실현을 할 때 내가 활용해 보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 사람이 경기 교육에 대해서 정책 이해도가 매우 높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빠르진 않죠?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 설계 역량인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설계 역량은 뭐가 나올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대략적인 힌트를 보고서 제가 유추해 본 겁니다. 물론 12월 10일 가서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유추해 본 결과에 따라서 설명드리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예상하는 출제 방식은 구산형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을 깊이 있는 수업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5분간 답변하시오 라는 그냥 간단한 말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수업 설계 역량이나 구산형 문제를 이거 말고는 다르게 문제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 실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궁금해하는 건데,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수업 실현 문제예요. 수업 실현 문제고 1번, 2번, 3번 밑에 보면 조건들이 나와 있고 4번 저기 사시 전개 계획, 학급 실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보고서 이제 수업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깊이 있는 수업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 1번, 2번, 3번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완벽한 수업이 되겠죠. 그럼 이걸 고려해서 어떻게 수업을 설계했는지 이제 5분 동안 답변을 하면 됩니다.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잘 봐봅시다. 자, 첫 번째 5번 답안이에요. 먼저 5번 답안에는 학습 목표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수업 설계의 가장 기본은 학습 목표니까. 학습 목표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반영해서 오늘의 수업의 핵심 문장을 뭐뭐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핵심 문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핵심 질문을 할 것인지 말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이 핵심 질문, 즉 핵심 문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탐구 질문을 활용할 것인지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적 질문으로 어떤 거 활용할 건지, 개념적 질문으로 어떤 거 활용할 건지, 논쟁적 질문으로 뭘 활용할 건지 말해주면 조금 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표현하면 조금 더 면접관들이 알아듣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너무 길게 주저리 설명하는 가운데 저는 첫 번째 활동에서 뭐뭐를 하면서 사실적 질문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얘가 사실적 질문, 탐구 질문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때려박자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깊이 있는 수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질문도 했고 핵심 문장도 말했고 탐구 질문도 이런 거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전개의 활동 1에 무엇을 할 것이고 활동 2는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주면 조금 더 면접관들이 알아듣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부터 수업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수업은 이따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탐구, 실행, 성찰 단계로 이루어져요. 사실은 탐구, 실행, 성찰이 한 수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저는 편하게 그냥 한 수업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과정에서 하이러닝의 통합 학습 창을 활용해서 이런 걸 한 다음에 이러한 사실적 질문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활동 두 번째에서는 어떤 개념적 질문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 1을 활용했는지 자료 2를 활용했는지 말해주면서 내가 조건을 달성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습으로의 평가 관점에서 평가를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활동 2에서 구술 평가로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관찰 평가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 평가를 통해서 활동 3에서는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평가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른 교육청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 실현 답변을 하실 때 관찰평가만 하나 혹은 자기평가, 독립평가만 단독으로 진행한다면은 평가관이 얘 약간 경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3분, 4분에 걸쳐 말한 내용을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 문장을 말해주면서 마무리하면 제가 생각하는 수업 설계 역량의 완벽한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습을 지금부터 하실 때 이런 형식으로 답변하는 걸 연습을 해보셨다가 이제 12월 10일에 완벽한 이제 출제 계획이 나오면은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은 이런 형식으로 그걸 반영해서 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깊이 있는 수업을 평가원 문제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보다 5분 동안 말하는 게 되게 길어요. 3분도 되게 은근 길거든요. 5분은 더 길기 때문에 말할 건덕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5분 동안 말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많이 궁금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 수업 설계 역량이라는 게 하나의 내가 지금 맡은 수업 실현 부분이 도입 전개 결론을 다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도입 전개 정리. 수업 실현 부분은 전개만 할 수도 있고요. 도입 전개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업 설계 역량은 도입 전개 정리를 다 하라는 건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중에 추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지만 수업 실현은 50점이에요. 절반, 100점 만점 중에 50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 비중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어 수업 실현, 이제 면접인데요. 웬만한 교대생들이라면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모든 것 중에서 이게 가장 부담이 컸어요. 사실 얘네 합쳐도 10점이거든요. 5점, 5점. 사실 수업 실현에 비하면 정말 터무니없게 작은 점수인데 영어를 말하는데 제가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5점, 5점, 10점밖에 안 되는 점수지만 그래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문제 차이가 크지 않아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경기 수업 실현, 영어 수업 실현 기출 문제예요. 자, 3학년 20명 사용 가능한 어휘가 나와 있으니까 영어 수업 실현할 때 말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조건.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이때가 정말 혁신적인 문제였어요. 아니, 어떻게 온라인 공동 수업을 영어 수업 실현으로 하지? 정말 모두가 당황했던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25년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듣기랑 말하기가 통합으로 나왔고요. 주요 표현 나와 있고, AI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이러닝 활용하는 거죠. 하이러닝 맞춤형 수업이니까 학생. 진단평가를 포함하고 교실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 수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게 경기 기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공통지역입니다. 자, 이게 경기고 이게 공통지역이에요. 근데 막 크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 수업 실현, 영어 면접은 다른 지역 기출 문제를 풀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주요 표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활동 2부터 3까지 낱말에 있는 활동, 명시적 지도, 교정적 피드백 이런 거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업 실현 준비하실 때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면접입니다. 이거 24년도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데모 레슨 뭔지 아시나요? 데모 레슨? 우리 지금 3학년들 실습 가잖아요. 실습 갔을 때 너가 학생들 데리고 어떤 영어 수업 때 어떤 두 가지 전략을 활용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 두 번째는 AI를 어떻게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겠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2024년도, 2025년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어떤 활동을 제일 좋아하는지, 문제 두 번째에서는 담임으로서 어떻게 학생들과 소통할 것인지. 근데 결이 약간 다르지 않죠? 그냥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지역 문제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 실현,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여러 지역 교육청의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 스피킹을 함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혹은 요즘은 리스닝, 리딩, 라이팅을 세 개를 짬뽕한 수업을 하시오라는 문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만능 틀, 리스닝 만능 틀, 리딩 만능 틀,
라이팅 맞는 틀을 짬뽕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은 아까 전에 봤다시피 수업에 관한 걸 물어보기도 하지만 가벼운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AI 이런 교실 수업에 대해서 나오는 추세고요. 그리고 요즘 조건이 되게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5점 5점이에요. 수업 실현 50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부담은 좀 적게 가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신년사 작년 23년도, 22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신년사가 그대로 나와요. 그만큼 2차는 교육감의 정책을 많이 반영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경기도 교육원의 자료예요. 왼쪽에 있는 게 경기도 교육원의 자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기출문제예요. 표가 똑같지 않아요?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경기도 교육원 문제를 활용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이트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요거는 교육감 인터뷰예요. 제가 이거 인터뷰가 10월 30 며칠에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제가 인고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고 한번 인터뷰를 분석해 봤어요.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육의 본질 회복? 핵심 키워드네. 자율균형 미래. 그래. 교육감님이 계속 이 경기교육 비전 3가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어. 학교 자율과제. 그래. 이것도 올해 좀 많이 강조하시긴 했지. 그래. 인성교육, 시민교육. 맞아요. 올해부터 해서 사회정서학습이라고 인성교육을 또 새롭게 또 바꿨거든요. 그래. 사회정서학습도 강조했었지. 교육활동 보호. 재작년부터 이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폭 전담 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해요. 교육활동 보호, 교권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 지금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존중 문화 캠페인 이런 것도 하거든요. 되게 다양한 거 많이 해요. 이런 것도 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공교육을 학교 밖,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했다고 해요. 혹시 학교 밖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경기 공유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유학교를 의미하는 거고요. 디지털 공간은 뭘까요? 경기 온라인 학교를 또 만들었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그냥 줄글로 쭉 읽는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보면서 경기도 교육감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뭐구나를 알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또 나왔죠? AI 서논술형 평가. 이것도 하이러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인테이 교육감님이 강조했던 유네스코 또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교육 보고서로 교육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했거든요. 이것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찝어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 한번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균형의 기조에 맞는 학생상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교사의 실천 방안을 교과지도, 생활지도 측면에서 각 한 가지씩 말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균형, 학생상, 교과지도, 생활지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한 답변인 거예요. 자, 같이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답변에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균형은 아까 나왔던 자율균형 미래 중 균형, 경기교육 비전 중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생상을 제시해 주고요. 교과지도 측면에서 한 가지, 생활지도 측면에서 한 가지. 마지막에 저는 경기교육의 어떤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까지 해주면 완벽한 답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량이 비례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스터디를 준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춘교는 사실 춘교끼리 구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터디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본 스터디예요. 본 스터디. 우리가 1차 공부할 때처럼 스터디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2차는 거의 필수죠. 보통 4인 이상 하는 경우가 많은데 4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 한번 해봐도 심층면접 구상 15분, 답변 15분, 30분. 근데 이게 4명이면 4, 32, 120분이죠. 수업 실현 구상 20분, 답변 수업 설계역량 5분에다가 수업 실현 15분, 총 20분 하면 대략 40분이 한 명당. 그럼 4명이면 160분. 한 턴만 던다 해도 지금 120분 더하기 160분이니까 280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까지 합치면은 그냥 사실 하루가 다 가요, 그러면. 그래서 초반에는 4인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3인을 추천합니다. 웬만하면 3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3인이 훨씬 편하다라는 느꼈습니다. N수생이 있으면 확실히 메리트예요. 초인공 보면은 반수생 혹은 재수생들이
스터디를 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와요. 만약에 내가 친한 친구가 아쉽게도 한 명밖에 없어. 둘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보고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재수생을 활용하는 거예요. 재수생은 어쩔 수 없이 경험이 있고 혹은 기간제 경험까지 있다면 더 완벽할 거예요. 처음에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직 지금 인고생끼리 이루어진 것도 나쁘진 않아요. 처음에 조금 약간 시행착오를 겪을 뿐이지 마지막에 가면은 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1차와 달리 2차는 두 달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스터디를 한두 번 해보고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아, 개망했다. 아니, 왜냐하면 스터디 원디가 피드백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나를 약간 인신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너는 발음이 왜 이러고 목소리가 너무 작고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결정하세요. 빨리 바꾸던가 아니면 그 친구를 내보내던가. 근데 사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듯이 빠른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달이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하시고요. 공부할 때 주 5일을 어쩔 수 없이 2차는 실전이에요. 실전. 연습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5일을 하고 이틀은 개인 공부 이런 식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은 본 스터디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사실. 자, 그다음 서브. 이거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되게 어려웠던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전 지금도 애들 영어 수업할 때 제가 떨려요. 사실 수업하면서. 야, 나 비웃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영어 같은 이런 거는 1대1로 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서브는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아침에 제가 친했던 그 교대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자마자 같이 줌 켜서 영어 면접 질문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걔도 영어를 정말 못해요. 저도 못하고. 하지만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많으면 너무 불리하고요. 영어 면접, 영어 수업 실현도 아니에요. 영어 면접만 하세요. 사실은. 다른 건 굳이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크로스 스터디예요. 자, 이거는 1차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크로스 스터디는 뭐냐면 4인 팟이 있으면 두 줄을 바꾸는 거예요. 트레이드 하는 거죠. 한 번만. 그래서 새로운 4명이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하다 보면 한 달쯤 지나면 내 스터디원이 어떤 수업 시간에서 어떤 활동할지 다 알고 있어요. 얘 또 이거 심층 면접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아니까 사실 배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럴 때 야, 우리 한번 크로스 스터디 해볼래? 야, 저기 무슨 과 누구네 3명이라던데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같이 일정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구할 거예요. 이렇게 초인공에서.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1월 7일이 수업 이제 시험인데 1월 4일, 5일에 그때 구하는 글이 정말 무진장 많이 올라요. 초인공에 한 20개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30개, 40개? 근데 그때 하기에는 그때 내가 뭔 새로운 활동을 추가할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12월 중순 내가 새로운 사람의 활동을 체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판에 가서 했다가 이 사람 활동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니까 웬만하면 이때 하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하지 마시고요. 한 두세 번, 한두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멘토링 피드백을 할 건데요. 멘토링 충교에서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이 기간제를 경험했거나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무리 연차가 적을지라도 인고 생각은 좀 다른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은 실제 수업에서는 이게 사실 불가능한 활동이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피드백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스터디를 할 때 하다 보면 경쟁을 하게 돼요. 얘 왜 수업 잘하지? 얘 왜 못하는 나 깔아주는 애였는데 이러면서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이럴 땐 경쟁이 아니라 협력인 거예요. 협력. 이 친구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해 주는 거예요. 같이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다 보면은 정말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오늘 스터디 가야 되는 날이야. 걔 얼굴 보기 싫은데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진짜 의절할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손절이라고 하죠. 아무튼 간에 협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피드백을 할 때 가장 처음 스터디를 할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건데요. 피드백은 공격이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태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원칙을 처음부터 정해두고 피드백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야, 너 잘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너가 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가 이건 정말 잘 말했더라. 하지만 너가 태도적으로는 좀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알아듣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따라서 말을 할 때 조금 천천히, 생각보다 더 또박또박,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더 깔아서 말을 하면은 알아듣기 더 쉬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끊지 않고 저 하는 거 없이 잘 말했어. 이런 식으로 칭찬할 점 섞어서. 왜냐면은 하다 보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경쟁심이 생기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얘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하면은 난 듣기가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말을 섞어서 모범 답안을 스터디 땡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친구가 말한 게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같이 말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실수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선 제가 계속 막 봤던 거예요. 저는 막 뭘 할 때마다 막 뭐만 하면 따라서 하니까 이게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는 없지만 평가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가 듣기에는 되게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습관을 내가 계속 마인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나만의 공책, 나만의 파일에다 저장해두고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시험장에 들고 가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자, 이제부터 이제 면접 능력 기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실 면접 교대 입학할 때나 해봤지. 물론 정신인 친구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면접을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일반 직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알바 면접이나 해봤지. 이런 거 안 해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글에 혹은 요즘은 AI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할아버지 면접관 치면은 이미지 나와요. 그러면 3개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 언제 활용하냐면 스터디 안 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연습해볼 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도움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할 때 이 면접관 사진을 붙여놓고서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눈 사이에 있는 코 약간 밑을 보면은 되게 긴장감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다 같이 그렇게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3개 붙여놓고서는 말씀드리고 다음 문장 말할 때 여기, 그 다음 여기, 다시 여기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유튜버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에 일부 공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볼 수 있는 거고 링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선배한테 피드백을 부탁할 때 용량이 한 1기가 되는 걸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때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링크만 보내는 거죠. 나만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이시죠? 2020년도 저만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혼자 피드백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방법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부 공개로만 바꾸면은 나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왜냐면 영상 언제 다 1기가 다 공유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화려하죠? 이만큼 제가 많이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만 고쳐도 제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알바생을 뽑는 사장이라고 해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태도, 얼마나 인상이 좋은지, 그리고 말을 할 때 얼마나 신뢰가 가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평가관도 그러니까 아무리 평가관이지만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내 외적인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몇 가지 말하지만은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말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말을 할 때 조금 말이 너무 빨라서 뭉개지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그나마 지금 연습한 건데 말을 할 때 되게 쉼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말을 할 때 말이 이어서 말하면 이렇게 빨라지는데 말을 이렇게 끊어서 말을 하면은 알아듣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에 딱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이러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이러닝에서 통합 학습장을 이용해서 학생들 교육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이러닝에 통합 학습창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주면은 평가관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곤한 상태가 대부분일 거예요. 강조해서 말하면 알아듣기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아직 안 세우셨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지금 1주차가 절반이 지났죠. 한번 일단 본 스터디를 일단 구해야 돼요. 본 스터디를 일단 구하셔야 되고, 기출은 역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역순으로 가면은 최근 트렌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겠죠?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리고 21년도까지는 이지정 교육감이라고 진보였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까지랑 그 이유는 문제의 결이 아예 달라요. 이 교육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19년도부터 해보는데 시간이 없다, 스터디를 늦게 구했다 하면은 22년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합격한 선배들의 후기를 많이 참고하면서 공부 방향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교사상, 물론 논술 때 많이 하셨겠지만 교사관,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 교사가 돼서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지 이런 나의 관점을 잘 세우셔야 돼요. 물론 전 지금도 제 교사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나만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내가 추구하는 하나의 나의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혹은 아이들이 규칙과 존중 속에서 모두를 조화롭게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교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만의 것을 만든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만능 활동, 나만의 교사상, 나만의 교사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은데 저라면 예전 같으면 책을 읽었겠지만 어렵다면 GPT 활용하세요. GPT. 제미나이에게 이 책의 제목을 넣어주고서 이 책의 줄거리를 요약해주고 내가 임용시험 볼 사람인데 어울리는 교사상 가치관을 추천해줘. 네,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책 읽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유튜브 수업 실현 영상 보면서 나는 활달한 수업을 실현을 해야겠다. 나는 좀 차분하게 수업을 해야겠다. 나는 어떤 선생님 수업을 보니까 되게 빵긋 웃으면서 수업을 하더라. 수업할 때 활동이 되게 창의적이더라. 이런 거 보면서 나만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때부터는 이제 경기 한 바퀴를 돌려야 돼요. 돌리고 경기랑 그나마 신축 면적이 비슷한 게 서울과 세종이에요. 서울과 세종. 근데 이거는 그나마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는 세종이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둘 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은 공통 지역의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교육을 반영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모범 답안에 너무 참고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기 시책을 참고하는 거죠.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자료, 인터뷰, 계획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나의 말하기 태도를 고치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하는 사람, 말을 뭉개는 사람, 말을 할 때 너무 작게 말하는 사람, 소곤소곤 말하는 사람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이런 걸. 그리고 나의 만능 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걸 따라해도 좋지만 이게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좀 고쳐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때도 만능 틀이 정말 유효했고 예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지만 만능 틀은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전에서 활용하기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활용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임용시험을 준비한다면 특히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능 활동, 만능 평가 방법, 만능 질문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게 만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토론토이겠죠? 토론토이 중에서도 저 때 가장 유명했던 건 피라미드 토이. 사실 이거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사회 시간에는 갤러리 워크라고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을 학생들이 투어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서로 평가해주는 활동이에요. 이건 사실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평가 활동, 만능 활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만능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만능 틀에만 의존하면은 이건 맨날 다 고치고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신청 면접에서 학생 자율성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야 돼요. 자율성? 맞춤형 과제 제공하는 거 학급 자치활동. 학급 자치활동 중에서 나는 1인 1역을 창의적으로 해볼 거야. 혹은 어떤 학급의 역할 정하기 활동. 상호존중 학교문화 나오면은
학교 문화 책임교육 설정하는 활동, 제정하는 활동 이런 식으로 만능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왔을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하이패스나 사회라든지 다른 문제집 보면은 연습 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막 100문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퀄리티는 문제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다 푸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선별하더라도 그 중에서 내가 좀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공통지역 22년도 거 돌린 다음에 각 과목별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학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항상 전개 부분만 출제됐어요. 국어는 항상 뭐 도입 전개 혹은 전개 결말 이렇게 섞어서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건도 다르게 나와요. 과목마다. 수학은 조건이 출제될 때 어떻게 나오고 과학은 어떻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걸 자기가 좀 정리해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책을 좀 이제 연습했다면 공부했다면 이걸 면접에서 활용해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자기성장 소개서를 만든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즉답형 문항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사성서 문항이 즉답형 문항과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만 잘 해도 한 문제는 내가 꽁으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피드백 내용 정리하고 개인 연습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A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연습해본 걸 답변해본 걸 실전에서 해본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한번 GPT랑 연습해보세요.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관련 있는 시책을 첨부해주면서 이 시책과 관련 지어서 답변 내용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때 한번 크로스 스터디 한 번은 해보세요. 한 번은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 4주차세요. 이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껴있죠? 크리스마스 때 쉬셔도 되는데, 저라면 끝나고 쉴 것 같아요. 네, 근데 쉬셔도 됩니다. 사실. 자, 이때는 이제 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터디 1가 한 문제씩 만들어 오는 거예요. 만들어 와서, 혹은 3문제씩 만들어 와서 거기서 이제 몇 개씩 뽑아가지고 답변 연습해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시책이죠.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과 신년사를 추가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신년사는 작년, 재작년 계속 출제된, 다시 말할게요. 2년 전, 3년 전 계속 출제된 정말 출제 빈번한 요소거든요. 꼭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때쯤 배포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신년사를 보고서 분석을 할 때 아까 저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뭐지? 핵심 키워드는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분석하고서 이것과 관련 있는 정책은 뭐지? 맞아. 이 정책이었지. 이 정책을 내가 신규 교사로서 학급에서 뭘 할 수 있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도 이제부터는 연습 문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수업 설계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그것 반영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도 크로스 스터디 주에 한 번 혹은 2번도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12월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피드백도 꼭 받아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1차 때 단거나 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봤던 시책을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짧게 요약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걸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은 우리 충격 강의실 갈 때 내가 한번 쫙 차려입고 가보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실제 면접 착장을 입고 가는 것과 그냥 편하게 과잠 입고 가는 거는 이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다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신년사 보고서 나올 요소들, 중요한 요소만 딱딱딱 골라서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개인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면접 연습도 좋지만은 그 전에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말하기 연습을 다 해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용 공부에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신년사를 반영한 내용 연습, 주요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정책을 반영한 내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이틀 차에는 이때 되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로스 스터디 하자는 초인공 글이 진짜 물밀듯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하기 이 틀이 깨져요. 그래서
했던 사람들과 계속하는 걸 추천하고요. 이때는 내가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나만의 만듦새를 확실하게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1차도 그러고 2차도 그러고 너무 정보가 많아요. 뭐만 하면 무슨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 들어가서 뭐 어떤 거 정말 참고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정말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사실 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합격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나의 아이가 알맞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면 11월에 끝나는 거예요. 11월에. 12월에 가서 그때 내 거 맞는 데 고쳐보겠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한 게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건 이때까지만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터디원과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는 관계고요. 1차 떨어진 것 같다 하더라도 2차는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합격할 다시 볼 시험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시책 읽은 거를 내 공부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1차는 그럴 수 있어요. 1차에서 내가 인강 보고 필기한 게 공부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2차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말하기라는 거는 내가 숙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공부할 때 하이러닝, 뭐 생태환경 교육, 뭐 기후 위기 교육, 무슨 정책 아무리 울부짖으며 공부를 해도 실전에서 그러니까 모의 연습에서 연습을 안 하면은 실전에서 100%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누가 자다가 찔러서 깨워서라도 너 말해봐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차인 것 같아요. 네. 1차는 좀 더 넓게 공부하는 거였다면 2차는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제가 지금 쉬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쉬지 않고 지금 거의 지금 2시간을 떠들었는데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오늘 강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